안녕하십니까. 북토크 중세 해상제국 베네치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같이 보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접속해서 북토크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좀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북토크에 참여해 주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계신 조준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재미없는 책을 읽느라고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질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질문, 제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어제 열심히 나름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준비해 주셨던 질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북토크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1부는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조준희 선생님 어떤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분들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조준희 선생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일단 그 기록을 위해서 책을 재밌게 읽었다는 점을 반드시 녹화에 남겨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덕분에 정말 이렇게 항상 논문만 읽다 보면은 물론 뭔가 집중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렇게 좀 그 긴 안목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경우가 적은데 이번에 선생님 책을 통해서 그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어떤 그 베네치아에 대한 어떤 서사적인 개관이라기보다는 어떤 베네치아가 어떤 중세, 해상,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논증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무엇보다 돋보였습니다. 또 일단 그냥 독자로서 특히 이 지중해를 전공하지 않는 독자로서는 그 중세 향신료가 정확히 무엇이었고 어떤 용도가 있었는지, 또는 중세 무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베네치아인들이 스스로를 산마르코 관련해서 또 15세기 그 영광의 시대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또 그렇게 기렸는지, 이런 그 사실들이 있어서 그 역사의 여러 단면들, 궁금한데 사실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그런 단면들이 책에 잘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또 연구자로서는 특히 이제 16세기 포르투갈 향신 무역이 이제 그 베네치아의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쟁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제 16세기에 그 북유럽 국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영향에 대한 논쟁도 정리해 주시고, 또 이제 베네치아 전기선단은 잘 아는데 그거와 또 민간 선박의 관계, 특히 민간 선박들이 일종의 정보 네트워크 역할을 했다는 점, 그래서 전기선단과 민간 선단 사이의 어떤 관계, 또 이제 육상 영토와 해상 영토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그 육상으로 진출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
이런 식의 그 사학사 쪽으로 중요한 논쟁들에 대해서 또 분석해 주셔서 거기서 또 배우게 된 바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연구하는 후배로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거의 20여 년간에 걸쳐서 하신 연구를 이렇게 집적해서 하나의 연구서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또 저희 후배들에게 기감이 되어서 감사하고 또 좋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사실 전공자가 아니니까 세세한 건 못하고 약간 몇 개 큰 주제별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북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전반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쩌면은 그 연구자로서 가장 당연한 질문인데, 선생님께서 그 어떤 계기로 이 연구 주제, 베네치아라는 연구 주제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선생님께서 쓰셨듯이 서문에 연구자는 어느 선에서는 연구대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이 애정이 그 첫사랑의 그 꽃이 뭐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그 뭐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들어오면서 첫 번째는 고민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뭐 여기 옆에 계신 조준희 선생님을 제가 이 북토크에 초청 드린 것은 뭐 사실은 그 주경철 선생님 제자입니다. 제가 1호 제자고 조준희 선생님이 한 5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지중해고 그리고 조준희 선생님은 불곤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중세 후반 근대 초에 유럽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대도 비슷하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가 오늘 조준희 선생님에게 이 북토크를 같이 하자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이런 그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이니까 오늘은 사적인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제가 88학번인데 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저는 공부를 하겠다고 서양사학과를 택했고 근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 공부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좀 엄혹한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동도 하시고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 이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 인식들이 선배들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좀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 대학을 다녔던 제 선배님들은 주로 노동운동과 혁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이 앙가주망을 별로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노동운동과 그 혁명을 나까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하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했었고 대학원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뭐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첫 번째 발을 들여놓고자 했던 게 서양 고대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과에는 서양 고대사 전공 로마사를 하고 싶었는데 안 계셨고 그래서 역교과에 허승일 쌤이 계셨는데 찾아갔습니다. 쌤 로마사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당시 허승일 쌤은 다이렉트로 자네 이거 하게 다 그렇게 그래서 너무 그때는 갑작스럽게 마음은 있었지만 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로마 황제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평생 해야 되나? 다시 나와서 고민을 다시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지자. 그런데 근대로 현대까지 멀어지긴 뭐해서 중세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중세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뭐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결심하게 된 최종적으로 저는 중세 지중해 교역사를 다루겠다라는 이 마음을 굳힌 것은 당시 주경철 선생님이 부임하셨던 그 학기 제가 첫 번째 1호 제자가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경철 선생님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를 그 당시 번역을 하고 계셨고 대학원 수업에서 사실 브로델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주경철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최갑 선생님도 브로델을 읽었죠. 뭐 지금 기억나는 게 이당티 데드라 프랑스라는 프랑스의 정체성이라는 정말로 재미없는 브로델 책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 과정에서 브로데를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결국 저로 하여금 지중해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베네치아를 선택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넓은 범주에서 보자면 시대적으로는 중세 후반을 택한 거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지중해였고, 조금 핵심 주제는 중세 후반 지중해를 통한 교역이 제 최종적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중세 후반 지중해 교육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세력들이 베네치아, 그리고 제노바, 바르셀로나, 피사, 또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앙코나, 그리고 또 15세기에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는 피렌체, 이런 뭐 개별 도시 위주로 중세 지중해 교육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뭐 주제를 결정하게 처음에 이제 결정했을 땐 잘 몰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제 선택은 나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중세 말 이 지중해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다양한 어떤 문화 또는 종교권이 지중해를 통해서 교류와 접촉을 했고, 이 교류와 접촉이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나름 뭐 전공 선택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전공 선택은 정말 탁월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이제 연구자는 문서고를 가야 되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문서고랑 저처럼 이렇게 우중충하고 흐리고 비가 주로 오는 북유럽에 있는 문서고 혹은 뭐 노경덕 선생님처럼 이렇게 춥기만 한 그 모스크바에 있는 문서고하고는 그 생활 환경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께서 선택이 탁월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간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10년 넘게 대학원 박사과정 또 이제 이후 연구자로서 하시다 보면 또 뭐 연애도 그렇듯이 연애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연구하다 보면 이 주제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점이나 낯설었던 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공부하게 된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공부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웠던 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그 지중해라는 넓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진일 선생님 어떤 질문이 오늘 베네치아니까 베네치아를 공부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어떤 새로운 점, 처음에 몰랐지만 알게 되었던 점, 그런 부분 위주로 말씀을 답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베네치아 문속을 처음 갔을 때가 파리 유학 가고 나서 2년 있다 갑니다. 사실은 뭐 어학연수를 6개월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코스웍을 좀 하다가 이제 첫 베네치아 문속을 여행을 갔는데요. 정말 어, 그 생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 그 리옹역이죠. 리옹역에서 방기차를 탔는데 뭐 사람들 얘기가 좌석 예약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가면 이제 자리가 있겠거니 해서 갔는데 무슨 이게 빨리 대처를 안 하면 근데 어느 자리가 예약이고 예약석이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혼자 밤새 이렇게 그 복도식 기차를 그때 처음 탔는데 저 혼자 계속 이렇게 서 있는 거는 괜찮았는데 그때 와이프랑 같이 탔는데 와이프가 말은 안 했지 막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밤 내내 서서 그 알프스를 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모든 그 힘든 과정이 여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베네치아 산타루치아 들어가는 즉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그 길, 물안개 낀 베네치아를 봤을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이후에 베네치아를 갈 때마다 베네치아는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베네치아가 역사 속에서 너무 다른
역할과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중해 무역 전체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했지라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정말 이런 표현은 좀 적합하진 않은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정도로 베네치아는 신화와 같은 역사를 쓴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이제 그 20년 넘게 베네치아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베네치아가 이렇게 신화와 같은 업적을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을까? 이거를 차근차근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더 그러면은 책의 그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선생님께서 이번 책을 통해서 말하자면 베네치아가 중세 해상 제국이었다라는 그 태제를 증명하고자 하셨고 또 그 장절의 그 구성도 그에 따른 주제별 논증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잘 논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이익에 따른 어떤 해상 무역을 위해서 기지들을 건설하고 그에 따른 영토들을 정복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제국을 이제 구성했다. 그 식민지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해상제국이라는 점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선생님의 책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봤을 때 이제 당시 지중해 그래도 이런 제국, 해상제국은 베네치아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면은 그 이전에 뭐 고대 로마 제국이나 중세 뭐 몽골 제국이나 아니면은 뭐 후대 이제 대영 제국과 가끔씩 이렇게 선생님께서 비교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제국 비교사적인 입장에서 그런 다른 시대의 다른 지역의 제국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두드러지는 어떤 베네치아 해상 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동안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여러 다른 분야, 다른 시대 전공자분들과 함께 제국을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맡았던 뭐 주제가 바로 중세 베네치아를 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제국, 뭐 영어로 하면 엠파이어입니다. 근데 이 제국이 아니냐 아니면 제국이냐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유럽 역사 기준이더라고요. 물론 뭐 동양의 한자로 제국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제국은 로마 제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임페라토르, 임페리움 이런 제국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고대 로마에서 나왔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봤을 때 어떤 제국은 제국이고 중세 베네치아는 제국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그때 같이 연구했던 분 중에 아테네, 우리 고대 아테네를 뭐 도시국가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이 폴리스인 아테네를 제국이라 볼 수 있을까? 근데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고대 아테네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해상제국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뭐 아테네가 땅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파워풀하지도 않았는데 아테네를 해상제국이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문제에 부딪히죠. 마찬가지로 이 중세 후반 지중해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 주도적인 해상 세력임에는 분명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네치아를 제국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존의 일반적인 제국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몇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제국과 베네치아 제국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역사가들이 Europe First Maritime Empire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그냥 First Empire 안 하고 Maritime을 붙일까? 결국에 기존의 제국은 우리가 뭐 영토 제국이나 군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지중해에 있었던 대표적인 제국이 그래서 로마, 뭐 로마의 후손 로마죠 사실은 동로마 제국, 비잔튬 제국도 또 제국이고 그리고 아바스. 제가 아까 유럽 중심주의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아바스는 공식 그 국가 칭호는 칼리파트입니다. 즉 칼리프라는 종교와 또는 세속적인 이 권력을 같이 가진 그러니까 유럽 역사엔 좀 드물죠. 근데 그래서 칼리프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인데 이걸 우리가 뭐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는 어떤 경우는 아바스 제국 그죠?
어떤 경우는 아바스 국가, 어떤 경우는 아바스 왕조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어떤 건 제국으로 부르고 어떤 거는 국가로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바스나 오스만은 제국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세 후반 근대 초 에스파냐 제국 이런 제국에 비하면 베네치아는 기본적으로 영토나 또는 군사적인 뭐 군사력에 있어가지고는 제국에 걸맞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베네치아가 실질적으로 이런 영토 제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베네치아도 나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아드리아해 동쪽과 그리고 에게해 쪽 그리고 동지중해 사이프러스까지 굉장히 뭐 출발했던 작은 베네치아 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큰 영토 국가로 발전했고요. 그리고 중세 후반에는 북부 이탈리아의 상당수를 점한 또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베네치아는 기존의 영토 국가, 제국과는 다른 저는 그거를 뭐 상업 거점 시스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네치아 본토에 떨어져 있지만 아드리아해와 그리고 동지중해 베네치아 선박들이 오고 가는 곳에 식민지를 주로 항구들이 많죠. 섬이나 항구들이 많습니다. 이걸 연결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유형의 제국의 또 선례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페니키아. 페니키아가 뭐 카르타고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원래 이 카르타고 자체가 뉴폴리스죠. 새로운 신도시를 지중해 여러 항구에 건설했습니다. 또 후대로 내려가면 근대 그 포르투갈이 세운 인도양에서 세운 그걸 우리가 에스타도 다 인디아라고 부르는 이게 베네치아 해상 제국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국이라 볼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정치나 군사 영토 제국이 가진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노하우들을 베네치아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것들이 그 이전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 하나의 어떤 뭐 팁 또는 선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뭐 조금 다른 형태의 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영국이 사실 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을 때도 약간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큰 영토를 아예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좀 더 영토라는 측면에서는 다른데 그런데 영국과는 아주 먼 곳에 해외의 식민지들을 거점으로 영국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운영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을 중세 후반의 베네치아도 비슷하게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제국이라는 것을 어떤 그 보편적인 영토적인 통일성과 보편성을 내세우는 어떤 고대적인 제국에 비하면은 다르지만 특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세기 근대 제국주의를 빼닮았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은 빼닮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베네치아가 이후 우리가 뭐 네덜란드 해상제국이라 부르는 더치 시본 엠파이어의 어떤 원형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후 근대 제국주의 어떤 원형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대영 제국에 대한 그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항상 그 자신들이 그 해가 지지 않는 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또 영국인들만의 어떤 특유한 그 덕성과 이제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좋아하는데요. 선생님께서도 그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에서는 물론 베네치아가 이제 제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어떤 그 외적인 조건들과 당시의 그 판세를 잘 얘기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판세 속에서 제노바도 아니고 그 피렌체나 피사도 아니고 베네치아인들이 이런 해상 제국을 이룩한 것에는 어떤 베네치아인들만의 어떤 독특한 기질, 뭐 덕성, 가치관, 세계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약간 본질주의적인 약간 질문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19세기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서 나온 담론 중에 하나가 민족성이지 않습니까? 어떤 뭐 일본 사람들은 근면하고 한국 사람은 게을러 터졌어. 뭐 이런 어떤 인식들. 그리고 우리 혈액형 따라 뭐 A형은 소심해. 어, 사실 그래서 베네치아만의 어떤 독특한 심성 또는 뭐 가치관, 기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추적한다는 게 조금은 그래서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한 어떤 제국주의적 그리고 옳지 못한 그런 인식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긴 역사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지금 안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에서 제일 바쁘고 빨리, 예.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말 조선인들이 그렇게 빠릿빠릿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기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시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배경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역사적인 형성물이고 이게 또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다룬 이 중세 후반, 뭐 근대 초 이때 베네치아가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기. 근데 이 독특함이 베네치아 전 역사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특정 시대, 중세 말과 근대 초에 베네치아를 규정할 수 있는 남다름, 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베네치아를 왔다 갔다 한 사람 중에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문두스 알테르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The Other World 또는 The Different World 다른 세계, 다른 세상이라고 봤는데요. 물론 페트라르카가 느낀 다름은 피렌체하고 다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당시 베네치아는 남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상업사,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비슷한데 다른 항상 대비되는 조정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노바하고 베네치아는 쌍둥이인데 너무 다른 쌍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노바는 개인주의적이고 모험지향적입니다. 실제로 제노바 역사, 특히 중세말 역사 보면 정말 모험가들이 많습니다. 뭐 너무 구체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베네데토 자카리아 그리고 프란체스코 드라페리오, 비발디 형제들, 뭐 그리고 잘 알려진 콜럼부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몽골 시대 극동까지 모험을 했던 대다수 사람이 제노바 상인들입니다. 그만큼 모험 정신이 강했다. 그 시기에 제노바는 그렇습니다. 반면에 베네치아는 조금 집단적이고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뭐 활동도 그렇고 인사 그 사람들 뭐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많은 것들을 처리했고 그리고 사업도 집단적으로 해서 손해도 같이 봤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향신료 사업을 하면서 맘룩 술탄의 어떤 자의적인 세금 부과 그래서 야 이거 강제로 사 가격은 얼마야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호주를 포함한 향신료를 구입해야 됐었는데요. 제노바 상인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네가 손해 보고 나는 잘해서 손해 안 보고 이게 아마 제노바의 기질이었다면 베네치아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항상 그것 때문에 서로 좀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하다 보면 결국에 향신료 가격이 더 높아져서 우리 약간 담합해서 피해를 같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단노 디 삐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노는 데미지라는 뜻이고요. 피페르는 페퍼죠. 후추 구입에서 오는 피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이 후추를 결국에는 같이 분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kg에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시장 가격은 8만 원이면 그 2만 원을 같이 나눕니다. 그만큼 베네치아는 이 시기에 약간 좀
뭐 집단적이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뭐 특정 시기에 베네치아와 제노바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조차도 저는 또 구조적인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네치아는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베네치아의 핵심 모형은 동지중해에서 상품을 들여와서 베네치아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주로 북서유럽 상인들에게 파는데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일단 우선 베네치아로 물건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베네치아에서 재분배를 한다. 중세 후반 제노바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쟤들 베네치아 하는 게 참 좋아 보여요. 우리 그렇게 하자. 동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상품이 일단 제노바로 들어와야 돼.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안 들어와. 근데 그 구조가 베네치아는 사실은 동지중해에서 상당히 많은 상품을 구해서 베네치아로 가져오는데 이 주요 고객이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가 맞아요. 지리적으로도 맞고. 반면에 제노바 상인들은 동지중해에서 구입한 물건을 팔아먹어야 할 곳이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이 아니라 대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리 보시면 남부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왔다가 다시 티레니아 해를 따라서 상승해서 제노바까지 갔다 다시 지브롤타를 넘어서 돌아가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수지가 안 맞습니다. 수송비 측면에서도. 그래서 국가는 당연히 들어와서 다시 나가면 관세 수입도 생기니까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네치아처럼 제노바 선박도 동지 중에서 다시 제노바로 들어왔다 나가라. 근데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베네치아 상인과 제노바 상인들은 서로 다른 선택 그리고 서로 다른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 심성의 문제도 어떤 경제 구조와 무역 관계로 돌아가는 그 선생님의 그 설명이 진짜 역사가 닿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약간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프롤로그에도 쓰셨고 사실 뭐 저희처럼 이제 중세 말 근대 초 이행기 관심 있는 사람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뭔가 근대 세계의 태동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있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근대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라고 했을 때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 심성의 탄생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네바인들이 있던 집단주의, 국가 중심주의가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주의로 나가려면 개인주의적이어야 되고 제네바인들처럼 좀 더 모험지향적이어야 되고 경쟁을 통해서 어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거지. 이렇게 과점 내지 독점에 의한 방식이 이제 자본주의 발전 경로라고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베네치아인들의 어떤 경제적 심성 혹은 그들이 남긴 어떤 경제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저도 뭐 네덜란드 쪽을 봤을 때 항상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떤 경제론을 남기지를 잘 않아서 항상 답답하거든요. 맨드빌 같은 사람은 영국으로 간 다음에서야 이제 그 소설을 쓰고 결국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쓰기 전까지는 그런 경제론이 없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약간 자본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베네치인들의 이런 행태가 구조적으로 맞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후대 어떤 자본주의 태동과 연결되는 어떤 경제 담론 혹은 경제적 심성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사실은 저도 뭐 브로델 때문에 지중해를 공부했는데 브로델의 자본주의론이죠.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시장경제 이퀄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브로델은 시장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본주의는 독점 시장경제 위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큰 손이겠죠. 뭐 다국적 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브로델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본주의 영역은 독점의 영역이고 이 자본가는 어떻게 보면 뭐 때로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가장 그 시대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미끌어 들어갈 수 있는 유연함이 바로 자본가의 어떤 자질이자 특성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는 상업 자본주의.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만 브로델리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최고 영역은 이윤이 가장 많이 낳는 독점적인 그건 시대별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토지, 농업에 투자하지만 이게 자본주의가 아닌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로 자본주의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시기는 역사적으로 짧았다는 게 브로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브로델의 자본주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사실 베네치아보다는 제노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마 브로델이 왜 자본주의 탄생지로 베네치아를 이야기했을까? 뭐 그런 의문은 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본주의 성장과 중심 이동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베네치아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자본주의 전형이냐? 답이 상당히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는 또 역사마다 해석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걸 모두 고려하면 베네치아가 진정한 자본주의적인 뭐 도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브로델의 해석 위주로 접근을 해보면 사실 베네치아가 자본주의 탄생지였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베네치아의 중심은 엔트워프, 대서양 엔트워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엔트워프 다음은 어딜까요? 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네덜란드지 뭐 암스테르담이지 그 다음에 런던 아니야? 그리고 뉴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 약간 특이한 시기와 주체가 자본주의 중심으로 나타난 주체가 있으면 제노바입니다. 그래서 왜 16세기 제노바가 엔트워프 다음으로 자본주의 그 중심지가 짧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돈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베네치아가 어떤 근대 자본주의 탄생지, 저도 뭐 브로델이나 다른 일반 역사가들하고 생각을 공유합니다만 이 베네치아가 자본주의 어떤 출발지 내지는 자본주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던 거는 방금 제가 이렇게 중심이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았다. 짧은 시기에 14세기 말부터 한 15세기 기껏해야 16세기 초 한 100년 조금 넘는 시기가 베네치아가 자본주의 중심 역할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저는 이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 두 가지 측면의 어떤 뭐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에 필립 브론스타인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쓴 버니스라는 짧은 문고판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필립 브론스타인은 베네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물론 정치적으로는 산마르코 광장과 팔라주 두칼레지만 경제적으로는 리알토 주변입니다. 리알토 주변에 있던 독일 상관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죠. 이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를 뭐라고 부르느냐? 베네치아 협하다. 베네치아가 숨쉬는 그리고 덧붙여서 유럽 그 당시 중세 후반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공간, 교역의 장소다. 뭐 20세기로 치면 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베네치아 리알토와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는 유럽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공간이었죠. 또 하나는 뭐 아마 브로델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3-1에서도 뭐 자세히 다루고 있는 왜 베네치아가 자본주의일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본주의 장애 그 브로델이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갈레레다 메르카토 즉 갤리 전기 선단입니다. 초반부에 조준희 선생님 뭐 좀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즉 베네치아의 전기 수송 선단은 결국 유럽 경제의 이 순환 또는 주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큰 흐름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3월과 우리 9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베네치아 당시 말로 무다라고 부릅니다. 이 3월과 9월에 베네치아를 출발해서 동지중에 갔다 오는 선박들이 베네치아에 도착하는 시기에 딱 유럽 최고의 전기시가 열립니다. 아마 13세기까지는 샹파뉴였지만
15세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거의 상설 전기시에 해당하는 베네치아입니다.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 그만큼 이 시기 15세기 베네치아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영어로 하면 바기닝 파워처럼, 즉 자본주의 유럽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유리하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집단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자본주의 또는 자본가하고 맞지 않지만 베네치아의 어떤 전체적인 뭐힘 이런 것들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베네치아를 자본주의 최초의 시발점으로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브로델의 자본주의 그 정의, 특히 그 독점과 이제 그 초과 수익에 대한 그 정의가 사실은 그 베네치아에도 해당하고, 사실 저희가 오늘날 뭐 자본주의의 대표 주자를 오늘 누구냐고 뽑으면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그럴 텐데,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다 준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음 항목으로 약간 그 베네치아 공화국에 대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전기 선단이 약간 국가 주도적이면서도 사실은 또 약간 경매나 입찰을 통한 약간 민간이 참여하는 약간 민관 합작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게 또 이제 그 베네치아의 독특한 점이고 또 그 덕점을 가능하게 한 점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베네치아, 그 당시 유럽인들이 베네치아를 생각하면은 향신료 무역도 있지만 사실은 공화정이라는 점이, 그러니까 중세 내내 어떤 봉건 세계 속에서 또 15, 16세기 절대 왕정들이 올라가는 세계 속에서 베네치아만이 공화정으로서 계속 유지됐다.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면서 해상 제국을 이룩했다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눈에 띄었는데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런 베네치아 무역이나 경제의 특징이, 혹은 또 제국 운영의 특징, 그러니까 그 식민지를 직접 통치했다는 점, 로마 제국과 달리 식민지인들에게 시민권을 그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뭐 그로 인해서 뭐 그 독점도 유지했지만 또 약간 식민지들의 반발의 향상이 있었다는 점, 어느 선까지 이런 그 베네치아의 독특한 문제들이 베네치아만이 공화정이었다라는 데서 기인하는지, 그러니까 이 정치 체제와 그 베네치아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화정의 역사에서 베네치아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항상 그 뭐 중세 말 르네상스기라고 할 수 있죠.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마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이 나온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마키아벨리의 어떤 뭐 군주론 그리고 로마사 논거를 시대를 뚝 띄어서 읽는 것은 그건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즉 이탈리아가 15세기 겪고 있었던 또는 16세기 겪고 있었던 이 상황을 좀 고려를 하고 마키아벨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마키아벨리를 꺼낸 이유가 공화정이라는 이 정치 체제가 베네치아를 규정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뭐 우리가 공화정의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 이전의 이 체제, 그리고 중간에 좀 어정쩡하게 중세 도시가 좀 잠깐 들어가죠. 조금 들어갔다가 근대는 결국 절대주의 성장하면서 이 공화정 체제는 유럽에서 거의 사라진.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거를 부활시킨 것처럼,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다시금. 근데 공화정의 역사에서 최고의 역사를 쓴 곳은 베네치아입니다. 공화정을 그렇게 오래 유지한 케이스가 없었거든요. 로마 공화정 기껏은 좀 그렇죠. 500년 정도. 네. 근데 베네치아는 1000년의 공화정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베네치아의 시작을 언제로 잡을 거냐, 뭐 빨리 잡는 사람도 있지만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어떤 일정 정도의 독립을 가정했을 때 그게 한 800년 전후입니다. 800년부터 나폴레옹에 의해서 멸망하는 18세기 후반까지는 1000년이잖아요, 그죠? 1000년의 공화정을 유지한 유럽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의 역사에서는 베네치아 독보적이다.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베네치아가 공화정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고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 체제라는 게 사실은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민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정치에 참여하니까 이게 식민지 운영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중요한 뭐 결정들을 하는데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토론도 거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느릴 수 있고 그래서 중세 후반이나 근대 초 베네치아가 여러 현안들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이슈 더욱 중요한 거는 강대국들과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에서 이 공화정이라는 이 체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제기되겠죠. 근데 사실은 베네치아는 레스푸브리카는 맞습니다. 리퍼블릭은 맞는데 마키아벨리가 베네치아의 공화정을 높이 산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빈위원회라는 우리 식으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안기부에 해당하나 굉장히 이 효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폴리비우스가 얘기한 혼합 정치에 가깝고 사실은 올리가키죠. 과두정입니다. 소수의 귀족들이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 생각하는 어떤 민주정과는 다르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됐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잘 결정이 됐고 그리고 다른 동시대 뭐 우리가 자꾸 비교는 제노바하고 피렌체가 되는데 피렌체 결정 안 되죠. 피렌체는 결정을 하기보다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반대로 제노바는 어떻게 보면 본국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안 벌어집니다. 저쪽의 동지중해 식민지에서 식민지를 차지한 왕과 같은 이 군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베네치아 공화정이라는 이 시스템이 가지는 어떤 무거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우리가 베네치아 공화국을 뭐 지칭한 또 닉네임 중에 하나가 라 세레니시마라는 표현이 있죠. 가장 고요한 정중함, 힘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뭔가 느리지만 뭔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에서 많은 결정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신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결정들이 단호했고 나쁘게 말하면 제국주의적이었죠. 15세기 초 베네치아의 걸림돌이 된 신성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 쟤 어떻게 할까? 죽이자, 암살하자. 3번 암살 물론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크레타에서 수없이 많은 반란들을 신속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화정 체제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땐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사실상 소수의 지배 집단이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신속함이 나중에 근대 베네치아의 무시무시함으로 변하죠. 그래서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근대 베네치아는 조금만 이렇게 잘못하면 누군가 그 베네치아 가시면 여러분들 이게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소원술이 군대로 말하면 소원술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적을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비방사를 넣는 사자 입이 있습니다. 그게 투사하면 베네치아 공화국 검열 조직이죠. 여기서 조사해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감옥에 넣고 신속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마키아벨리는 이걸 굉장히 좋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공화정 체제를 그렇게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그리고 공화정 체제가 갖는 그 느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베네치아 공화국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잘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베네치아가 말하자면은 안정성과 정당성이라는 공화정이 갖고 있는 특징에다가 효율성이라는 보통 전제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조화시켰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 제국주의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갖고 있죠. 이게 저도 베네치아 다루면서 항상 고민이 이 잘 나가는 제국을 이야기하고 제국 잘했어. 제국이 잘한 측면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원인, 배경을 밝히는 게 어, 이게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 뭐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굉장히 효율적인 적은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방대한 어떤 해외 영토 그리고 조직을 운영했던 거는 맞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또 플로어에도 이제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